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를 쉽게 알려드리는 지산드림TV.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 중에서 중도금 대출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권 담보 성격이긴 하지만 담보가 아닌 신용 대출입니다. 그럼 신용 대출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신용이죠. 일단 우리가 신용 등급과 점수가 있는데 점수제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편하게 알아들으니 우리가 신용 등급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산드림 카페에 가시면 인터넷에 잘 누군가 정리해 놓은 신용 등급을 점수로 환산한 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신용 등급 일반적으로 우리가 6등급 이상이면 대출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보세요. 시행사에서 보통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은 없지만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이 이자를 상환하는 능력이 있는가까지는 그래도 좀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 신용 등급이 일반적으로 6등급 이상이면서 전제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 첫째는 소득이 있는가 해서 우리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만약에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 내가 재산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재산세나 그런 것들 세금 증빙을 통해서 또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소득이나 재산세 증빙도 마땅치 않다. 그런 경우는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걸 잘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면 소득이 있으니까 우리가 카드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받쳐준다면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도 또 대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주부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래도 이제 주부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우리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또 받쳐준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지정한 은행, 협약되어 있는 은행을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대출이 많잖아요. 최근에 유이자 대출도 있습니다만 이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게 이 시행사가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 지정된 은행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이제 규모가 크면 은행을 한 개 은행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별로 뭐 실적 경쟁도 있지만 대출이 가능한 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두 개 동짜리 지식산업센터다. 그럼 뭐 A동은 뭐 A은행, B동은 B은행에 맡긴다든가 또는 뭐 1층부터 5층까지는 A은행, 그 다음 6층부터 10층까지는 B은행, 규모가 크면 이제 뭐 11층부터 15층까지는 C은행 이런 식으로 은행을 작게는 한 개 은행에서 많게는 세 개 은행까지도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은행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까 실적을 나누기 때문에 내 호실에 지정되어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지정된 은행에서 내가 대출이 거절됐다. 이럴 경우는 이제 다른 은행을 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는 조금 더 편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왜 중도금 대출은 이제 무이자, 유이자가 있냐는 건데 이것은 이제 처음에 부동산 개발할 때 시행업자가 이건 내가 무이자로 이자를 부담해주고 분양을 해서 분양을 잘 되도록 해야겠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분양이 너무 뜨거워 유이자로 해도 잘 나갈 것 같아. 그럼 유이자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유이자는 이제 고객이 부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이자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그 이자를 차곡차곡 쌓았다가 잔금 대출을 실행할 때, 잔금을 치를 때 이자를 토탈 정산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무이자가 당연히 뭐 선호되겠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유이자라 그래서 꼭 나쁘냐? 그런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유이자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대출이 경우에 따라서 현장별로 뭐 3회 실행된다든가 또는 뭐 5회 실행된다든가 심지어 뭐 6회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한 번에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10%, 10%, 10%, 10%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 처음에 1회차 중도금이 실행이 되면 그 1회차 중도금 이율에 따른 토탈 기간에 대해서 되는 거고 2회차가 실행되면 2회차가 실행된 다음에 토탈
대출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산정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총 나중에 이자 비용이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계산을 하면 역산해서 그걸 평당 분양가로 환산해 보면 평당 분양가 플러스 이자를 중도금 대출 이자를 유의자로 했을 때 환산했을 때의 평당 가격으로 해서 합치면 그러면 전체 평당가를 평가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유의자로 하더라도 이 평당 가격 환산해 봤을 때 매력적이다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분양했던 데 중에 영등포의 BH 메타플렉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의자로 진행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거 대충 환산해 보면 이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뭐 평당 5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다 이제 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여기가 한 뭐 2,300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2,300에 환산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토탈 합쳤을 때 50만 원 정도 된다면 2,350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평당가가 나중에 준공 입주할 때를 예상해서 딱 따져보니까 뭐 한 2,600, 700 막 가겠어요. 그러면 이게 2,300만 원의 유의자 50만 원에서 2,350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투자를 실행할 수도 있겠죠. 물론 대체로는 그냥 무이자가 일반적이고 또 내가 이자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시행사들이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이자가 아니라 시행사가 이자를 납부해줘서 무이자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중도금 대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잔압이라고 그러죠. 내 돈을 스스로 내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잔압을 했으니까 시행사 입장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오히려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법인 회사인데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 사이즈가 좀 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그 법인 회사의 어떤 신용이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어서 그 신용 점수에 따라서 뭔가 입찰을 하거나 수익 쉐어를 받는 비율이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현금이 충분히 있으시면 그런 경우에 오히려 대출을 안 받고 중도금 잔압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알려드렸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꼭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중도금 잔압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력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6번째는요. 중도금 대출의 이제 한도에 대한 건데 중도금 대출 무이자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가 중도금 은행을 지정해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우리 물건지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공장호실 뭐 2칸 또는 뭐 3칸까지는 무난하게 그냥 대출을 실행해 주는 걸로 협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2칸이나 3칸 살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3칸까지 협의가 돼 있는데 나는 뭐 4칸, 5칸, 뭐 10칸 이렇게 사야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협약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 실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어디 물건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계약을 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한두 칸 정도 계약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뭐 3칸, 4칸 다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중도금 대출이 잘 되는지 재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개인도 법인도 내가 좀 큰 사이즈로 계약을 한다 싶으면은 미리 은행에 가심사라 그러죠. 이 중도금 대출이 나중에 실행될 만한지 대출하는 것처럼 이제 서류들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칸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있었던 일인데요. 향동 오블록, 주요 메트로시티 향동이라는 곳이 일반적인 제조용 호실들이 그냥 한 칸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했는데 코너호실은 코너지만 이게 한 칸이 컸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2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칸이 20억 정도면 이제 중도금 대출 금액도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출이 잘 될까? 이렇게 이제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죠. 뭐 일반적으로 내가 충분히 대출이 잘 되겠다 싶으면 금액으로는 뭐 굳이 환산을 하자면 한 물건으로 봤을 때 한 10억에서 20억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마음으로 금액이 많이 크다라고 판단되거나 호실 개수가 뭐 한 보통 한 4개, 5개 이렇게 좀 많다라고 판단 들면 상담 과정에서 재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의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일곱 번째는 우리가 한 개 물건지에 협약되어 있는 경우 보통 두세 칸 정도는 무난하게 그냥 중도금 대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한 개 물건지에 하나, 또 한 개 하나, 한 개 하나 이런 식으로 막 개수를 늘리면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까지는 별 무리가 없는데 한 5개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좀 시간차를 둔다면은 기존에 먼저 샀던 것들이 뭐 잔금이 치러지거나 또는 뭐 전매로 팔거나 이래서 개수 조절이 된다면 한 뭐 3군데 물건지 정도는 좀 부담이 없겠지만 이 물건지가 뭐 5개, 10개 이렇게 늘어나려고 그러면 조금씩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게 내가 A라는 물건지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뭐 국민은행이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두 번째 물건지도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또 국민은행이요. 세 번째도 국민은행이에요. 이러면 같은 은행은 그 범주 내에서 좀 더 한도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를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놓은 곳이 있다면 또 어딘가를 내가 분양을 받으려고 그럴 땐 중도금 대출은행이 혹시 어딘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중도금 대출을 받는 은행이 만약에 1금융이 아니고 2금융인 경우 어떻게 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다 보면요. 꼭 1금융하고만 협약을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의 협의상 2금융하고도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저축은행이죠. 그런 이제 2금융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근데 실제로 2금융에서 신용 대출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신용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신용이 좋고 소득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괜찮고 대출을 내가 받아놓은 것들이 뭐 크게 부담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2금융에서 일어나도 한 몇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래도 어쨌든 중도금 대출은행이 2금융인 것보다 1금융인 게 더 선호가 되고요. 내가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지인데 2금융이라고 하면 잠시 신용도가 약간은 하향했다 올라간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이 이제 마지막 9번째인데요.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부결이 났어요. 거절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니, 내가 계약을 하고 중도금 대출 쉽게 될 거라고 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다른 은행을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까 그 해당 물건지에 은행이 뭐 2개, 3개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A라는 은행이 안 됐으면 B라는 은행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그쪽에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중도금 대출을 내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막 이렇게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 시행사에서 동의가 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확인하셔야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거절해 놨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명의를 변경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사업센터를 처음에 뭐 분양받거나 살 때 만약에 내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면 명의를 대체할 사람이 누가 있겠구나 이런 것도 좀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식사업센터를 너무 많이 사서 또 사면 대출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애시당초 아내의 명의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일단 사고 나중에 중도금 대출 안 되면 아내로 명의를 변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됐을 때 명의를 변경할 사람을 이제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 범위 내에서 하거나 또는 시장이 좋을 때는 전매로 되팔아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가족 간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은 신용대출 성격이잖아요. 이렇게 해놨다가 내가 만약에 끝까지 가져가서 잔금 대출을 일으키고 등기를 칠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마지막 잔금 대출을 할 때에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래 내 명의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가심사를 또 받아서 잔금 대출이 어느 정도 잘 되겠다 싶으면 가족 명의로 전환했던 걸 다시 내 명의로 가져올 수 있겠죠. 이것에 따른 뭐 증여냐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영역이긴 한데 제가 따로 또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것들은 저희 지산드림 카페에 글을 남기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산드림 TV에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